서기 64년 7월 18일 밤 로마.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타락폴리스 언덕 위 황금궁전에서는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7세의 로마 황제 네로.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무너져 내리는 로마, 그리고 도망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며 리라를 연주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는 2000년 동안 폭군으로 기억된 한 황제의 진실입니다. 그는 정말 로마를 불태운 광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에서 지워진 개혁가였을까요? 여러분, AM153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황제 중 한 명, 네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37년 12월 15일 안티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 훗날 네로라 불리게 될 이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는 로마 귀족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악인이었습니다. 전차 경주에서 어린 소년을 고의로 치어 죽였고 포rum 광장에서 논쟁 중 상대의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축하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아그리피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끔찍하고 해로운 존재일 게 분명하오. 아버지조차 두려워한 아이. 그 예언은 적중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예언이었을까요?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게임의 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로마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게르마니쿠스 장군의 딸, 그리고 황제 칼리굴라의 여동생, 황실의 피가 흐르는 여인.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것. 로마에서 여자는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황실의 피가 진하게 흘러도, 아무리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가져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통해 권력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서기 49년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삼촌이자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는 62세, 아그리피나는 33세였습니다. 근친혼. 로마에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황실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특별법령을 통과시켰고 아그리피나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이미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있었습니다. 정통 후계자였죠. 아그리피나는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클라우디우스를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루키우스를 양자로 삼게 하고 이름을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딸 옥타비아와 결혼시켰습니다. 13세 네로와 11세 옥타비아의 결혼.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두 아이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54년 10월 13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만찬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버섯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버섯을 준비했는지.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독은 악명 높은 독살자 로쿠스타가 준비했고 황제의 시식관 할로투스가 음식에 섞었다. 아그리피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친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제쳐두고 17세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날 밤 황궁에서는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는 혼자 방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쿠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네로가 황제가 된 지 석 달 후 서기 55년 2월 브리타니쿠스는 만찬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14세 소년의 죽음. 네로는 아무 말 없이 만찬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간질 발작일 뿐이라며. 그날 밤 빗속에서
브리타니쿠스의 시신은 황급히 화장되었습니다. 17세 네로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손에. 하지만 역사는 네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살인자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황제의 탄생. 하지만 정말 네로가 원한 일이었을까요? 서기 54년부터 59년까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퀸퀘니움 네로니스, 즉 네로의 5년이라 부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5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젊은 황제에게는 두 명의 스승이 있었으니까요. 세네카와 브루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뛰어난 정치가이자 급작가. 그는 네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덕목과 지혜, 자제와 정의에 대해.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브루스는 근위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자 충직한 신하.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권력의 무게에서 잠시 해방되어 그는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연극 무대에 서는 것. 로마 귀족들은 비웃었습니다. 황제가 배우처럼 행동하다니. 하지만 민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광장에서, 같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황제를 보며.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세네카와 브루스의 지도 아래 로마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원로원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검투사 경기에서 사형수 대신 전문 검투사들이 싸우게 했고, 죽음이 아닌 항복으로 끝나는 경기가 늘어났습니다. 서기 57년 네로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제를 전쟁이 아닌 외교로 해결하겠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완충국이었습니다. 양국의 세력 다툼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던 곳이었죠. 네로는 협상을 택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황제가 야만족과 협상하다니. 하지만 협상은 성공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로마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 민중들은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기 58년 네로는 또 하나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간접세 폐지. 로마 제국의 재정은 주로 간접세에 의존했습니다. 통행세, 판매세, 항구세. 이 세금들은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네로는 선언했습니다. 모든 간접세를 폐지하겠다. 원로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국의 재정을 붕괴시키려 하십니까? 세네카와 브루스가 나섰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하십시오. 먼저 세율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십시오.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금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 과정이 공개되어 부정부패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세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귀족들과 세리들. 그들에게 네로는 적이 되었습니다. 서기 59년 초까지 로마는 평화로웠습니다. 거리에는 웃음이 넘쳤고 시장은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아그리피나. 그녀는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황제라고. 처음에 네로는 순종적이었습니다. 동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새겼고 어머니에게 아우구스타라는 칭호를 주었고 회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원로원 회의를 방청하는 것. 하지만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개인 생활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기 55년 네로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클라우디아 액테. 해방노예 출신의 평민 여성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그리피나는 격분했습니다. 황제가 어떻게 노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녀는 아들을 꾸짖고 액테를 궁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네카가 개입했습니다. 황제께서 평민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정실 부인 외에 첩을 두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세네카는 계산했습니다. 네로가 액테에게 빠져 있는 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자신과 브루스가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아그리피나는 패배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녀는 위협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브리타니쿠스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브리타니쿠스는 죽었습니다. 누가 명령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로였을까요? 아그리피나였을까요? 아니면 세네카와 브루스였을까요?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59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네로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포파이아 사비나. 그녀는 액테와 달랐습니다. 액테는 순수했고 조용했습니다. 네로에게 위안을 주었죠. 하지만 포파이아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왜 아직도 어머니의 허락을 구합니까? 당신의 아내 옥타비아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략 결혼일 뿐이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로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폭발했습니다. 안 된다. 옥타비아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딸이다. 그녀와 이혼하면 내 정통성도 사라진다. 실제로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서 옥타비아의 남편으로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자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원로원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을 비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가 만든 황제입니다. 제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암시했습니다. 브리타니쿠스를 죽인 것은 네로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네로는 황제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로의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와 브루스는 경고했습니다. 황태후가 황제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파이아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네로의 측근 아니케투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황태후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로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아직 22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미워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결정했습니다. 서기 59년 3월 미네르바 축제 기간, 네로는 어머니를 바이아만으로 초대했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라며. 아그리피나는 의심했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찬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네로는 어머니에게 다정했고 아그리피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어머니. 좋은 꿈 꾸시길.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만 한가운데에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무거운 천장이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그리피나의 시녀 아케로니아가 소리쳤습니다. 황태후, 제가 황태후입니다. 구해주세요. 선원들이 몰려들어 그녀를 난타했습니다. 아케로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암살 시도라는 것을 즉시 깨달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수영했습니다. 50대 여인의 필사적인 생존. 마침 지나가던 어선이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그리피나는 네로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지만 신들의 가호로 무사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비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머니란 걸 잊지 마라. 돌아올 기회를 주마. 하지만 네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네카와 브루스를 급히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네카가 브루스를 쳐다봤고 브루스가 세네카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케투스가 나섰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무장한 병사들이 아그리피나의 별장을 포위했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병사가 곤봉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아그리피나가 고함쳤습니다. 내 배를 쳐라.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배를 드러냈습니다. 여기를 쳐라. 이 배에서 저 괴물이 나왔다. 검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인. 자신의 아들이 보낸 자객의 손에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로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네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는 꿈.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가 자신을 응시하는 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죽인 것을 평생 후회했다. 하지만 다른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로는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였구나라며 술을 마셨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둘 다 진실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서기 59년 3월 네로의 황금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무언가 변했습니다. 아니, 네로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거부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세네카와 브루스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네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젊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황제가 되겠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곧 로마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궁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밤마다 평민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 민중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극장에 가서 배우들과 어울렸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황제께서 품위를 잃으셨다. 하지만 민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황제. 서기 60년 네로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직접 전차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로마 귀족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전차 경주는 노예와 하층민의 일이었으니까요. 원로원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황제께서 어찌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십니까? 네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왕들도 경기에 참가했소. 육체적 우수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오. 그는 계속했습니다. 귀족들은 민중을 멸시하지만 제국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그 민중들이오.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세네카는 걱정했습니다. 폐하, 원로원의 지지를 잃으시면 위험합니다. 네로는 웃었습니다. 원로원의 지지? 선생님, 그들은 나를 지지한 적이 없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지하오. 세네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기 62년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브루스가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네로의 신중한 조언자 중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후임 근위대장은 티겔리누스였습니다. 그는 브루스와 달랐습니다. 브루스는 충직하고 정직했지만
티겔리누스는 교활하고 야심찼습니다. 그는 네로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황제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아무도 폐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네로는 마침내 옥타비아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포파이아 사비나와 결혼했습니다. 원로원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강행했습니다. 포파이아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는 유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캄파니아로, 그 다음에는 판다테리아 섬으로.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타비아가 죽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처형된 것을. 네로의 두 번째 살인. 아니,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중들은 옥타비아를 애도했지만 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같은 해 네로는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수로를 개선하고 공공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로마 시민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급료를 받으며. 이전의 황제들은 노예를 부렸습니다. 공짜니까요. 하지만 네로는 자유민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니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돈을 쓰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번창했고, 세금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황제가 평민에게 아부하고 있다. 하지만 네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기 64년 초, 네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로마를 재건하겠다는 것. 이 도시는 너무 낡았소. 좁은 골목, 무너질 듯한 건물들, 불결한 위생. 나는 새로운 로마를 만들겠소. 넓은 거리, 튼튼한 건물, 깨끗한 물과 공기.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로마의 재건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세네카가 조언했습니다. 폐하, 신중하셔야 합니다.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선생님. 방법은 있소. 무슨 방법일까요? 곧 로마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부유한 귀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기부였지만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강탈이다. 하지만 네로는 반박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이제 제국에 돌려줄 차례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 황제는 미쳤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그를 제거해야 한다.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음모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64년 7월 18일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밤 로마의 남동쪽 팔라티노 언덕과 카일리오 언덕 사이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습니다. 가게 하나에서 시작된. 하지만 그날 밤은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한 거리에서 다른 거리로. 사람들이 잠에서 깼을 때 이미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노인들을 부축하며. 하지만 좁은 골목은 사람들로 막혔습니다. 집마차와 인파가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불은 계속 번졌습니다. 6밤과 7낮.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14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7개 구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는 안티움에 있었다. 안티움, 네로의 출생지, 로마에서 약 60km 떨어진 해안 도시. 그는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후대의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는 탑에 올라가 리라를 연주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일까요? 타키투스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네로는 돌아와서 즉시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화재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공공 건물들을 피난소로 열었습니다. 오스티아와 인근 지역에서 곡물을 긴급 수송했습니다. 곡물 가격을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그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폐허를 보고 생존자들을 위로하며 진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건물을 폭파해서 불길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불이 꺼진 후 네로는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로마, 더 넓은 거리, 더 튼튼한 건물들, 돌과 벽돌로 지어진 화재 방지 설계가 된 공공광장과 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그가 꿈꾸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네로는 세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에게 더 많은 기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것. 황금궁전, 도무스 아우레아. 네로는 화재로 파괴된 중심부에 거대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2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궁전. 인공 호수와 정원이 있는 황금으로 장식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은 집이 없는데 황제는 궁전을 짓는다. 화재는 네로가 이 궁전을 짓기 위해 일부러 낸 것이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다. 그는 탑에서 리라를 연주하며 구경했다. 그는 새로운 트로이를 노래했다. 이 소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은 귀족들이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중의 분노를 네로에게 돌릴 기회. 그리고 네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27세의 젊은 황제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방화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티겔리누스가 조언했습니다. 폐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야 폐하의 무고함이 증명됩니다. 네로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티겔리누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서기 64년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는 아직 작은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죠.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었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반역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밤에 폐쇄된 장소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식인 의식을 한다.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근친상간을 한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티겔리누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발표하십시오. 증거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고 처벌하십시오. 그러면 민중의 분노가 그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네로는 동의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단순히 겁쟁이였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혔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자백하라. 너희가 불을 질렀다고. 일부는 거부했고 죽었습니다. 일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근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잡혔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죄로. 재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형. 그런데 처형 방식이 잔혹했습니다.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일부는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일부는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밤에 네로의 정원에서 그들의 몸은 횃불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정원을 밝히기 위해 군중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방화범들에게 죽음을. 하지만 곧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유죄였고 극단적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 해도 사람들은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잔혹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복수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쇼였습니다. 권력자의 잔혹한 쇼. 그리고 그 순간 네로의 계산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의 동정은 희생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박해는 기독교를 강화했습니다.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더욱 단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는 순교자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제국 전역에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네로의 잔혹함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용기에 대한. 수세기 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 이야기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64년으로 돌아가 보면 네로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기독교인 박해는 그의 평판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속삭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이다. 귀족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네로를 고립시키는 것, 민중과 원로원 모두로부터.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거. 서기 65년 초 로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네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네카는 은퇴를 요청했습니다. 폐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네로는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제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네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티겔리누스가 네로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폐하, 세네카는 너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폐하를 이용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의심의 씨앗. 한편 원로원에서는 다른 종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역의 씨앗. 가이우스 칼프루니우스 피소. 부유한 귀족, 원로원 의원, 시인, 음악가. 그는 네로와 비슷했습니다. 예술을 사랑했고 민중에게 인기가 있었고,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피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우티우스 라테라누스 전직 집정관, 플라비우스 스카에비누스 원로원 의원, 수브리우스 플라부스 근위대 장교, 그리고 놀랍게도 파이니우스 루푸스 근위대 부대장 티겔리누스와 함께 근위대를 이끄는, 심지어 일부 철학자들도 가담했습니다. 세네카의 조카 루카누스 시인이자 작가. 그는 한때 네로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질투했습니다. 루카누스의 시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로는 루카누스에게 공개적으로 시를 낭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루카누스는 돌아섰습니다. 음모는 커졌습니다. 41명. 41명의 원로원 의원, 기사, 군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네로를 암살하고 피소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언제 죽일 것인가? 피소의 별장에서 열리는 만찬 중? 아니면 전차 경주 중? 누가 칼을 들 것인가? 라테라노스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네로의 무릎에 매달리는 척하며 넘어뜨리겠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찌르시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근위대가 즉시 개입할 것이다.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논의했습니다. 서기 65년 4월 18일 전날 밤 스카에비누스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오래된 단검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의 해방 노예 밀리쿠스가 의심했습니다. 주인이 뭔가 큰일을 벌이려 한다. 밀리쿠스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황궁으로 달려갔습니다. 폐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음모가 있습니다. 네로는 충격받았습니다. 스카에비누스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스카에비누스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밀리쿠스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는 피소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토니우스 나탈리스와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나탈리스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졌습니다. 피소가 주모자입니다. 세네카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누스도 참여했습니다.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공포가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체포가 계속되었습니다. 피소는 자택에서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손목을 그었고 친구들 앞에서 유언장을 낭독하며 죽었습니다. 비겁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 선택이었을까요? 세네카에게 전령이 왔습니다. 황제께서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오. 세네카는 늙었습니다. 69세.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파울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요. 철학자로 죽는 것. 그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은 피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죽음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뜨거운 증기 목욕에 들어가 질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루카누스도 자살 명령을 받았습니다. 26세의 젊은 시인. 그는 손목을 그으며 자신의 시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시. 마지막까지 시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둘 죽었습니다. 자살하거나 처형되거나 41명 중 19명이 죽었습니다. 네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후 네로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서기 65년 여름, 네로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파이아가 임신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아우구스타. 네로는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넉 달 만에 죽었습니다. 네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기 65년 말, 포파이아와 네로가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로가 경기에서 늦게 돌아왔고 포파이아가 비난했다. 네로가 격분해서 그녀를 발로 차서 죽였다. 다른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포파이아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 합병증으로 죽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포파이아는 죽었습니다. 네로의 세 번째, 아니, 네 번째, 다섯 번째 희생자. 숫자를 세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포파이아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녀의 몸을 화장하지 않고 방부 처리했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신료를 1년치 소비했다고 합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였을까요? 서기 66년, 네로는 30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였고, 아내를 죽였고, 스승을 죽였고, 친구를 죽였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고독,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광기.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진 것일까요? 서기 66년 말, 네로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로 간다. 로마는 경악했습니다. 황제께서 제국을 떠나신다고? 하지만 네로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그리스에 머물렀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차 경주, 음악 경연, 연극 공연. 그는 모든 종목에서 우승했습니다. 물론 그가 황제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차 경기 중 낙마했지만 여전히 우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비웃었습니다. 황제가 광대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네로를 환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네로는 그들을 존중했으니까요. 그는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연설했고, 그리스 옷을 입었고,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기 67년 11월, 코린트에서 네로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자유다. 그는 모든 그리스 도시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통치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네로, 제우스의 아들, 해방자. 그들은 그를 신으로 칭송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폭군이었지만 그리스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네로는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린트 운하. 코린트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파서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를 연결하는 것. 이것은 수백 년 동안의 꿈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생각했던 프로젝트. 네로는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서기 68년 초 로마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란. 갈리아의 총독 율리우스 빈덱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네로는 폭군이다. 그는 로마를 버리고 그리스에서 놀고 있다. 네로는 처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총독의 반란일 뿐이요. 곧 진압될 것이요. 하지만 다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히스파니아의 총독 갈바가 빈덱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로 선언했습니다. 네로는 로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그리스 꿈은 끝났습니다. 서기 68년 3월, 네로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환영하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원로원은 냉담했습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빈덱스의 반란은 베르기니우스 루푸스 장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빈덱스는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갈바는 여전히 히스파니아에서 황제를 자처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원로원은 네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군대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그리스 여행, 황금궁전 건설, 공공사업, 모든 것에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네로는 계속해서 귀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습니다. 일부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은 파산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배우처럼 무대에 섰습니다. 황제가 평민처럼 행동했습니다. 로마 귀족들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원했습니다. 위계를.
황제는 황제처럼, 노예는 노예처럼, 귀족은 귀족처럼. 하지만 네로는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만약 황제가 평민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만약 평민이 황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특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기 68년 6월 초,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총독 클로디우스 마케르가 로마로의 곡물 수송을 중단했습니다. 로마의 생명줄이 끊긴 것입니다. 빵이 부족해졌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민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우리를 굶긴다. 오해였습니다. 네로가 아니라 반란자들이 곡물을 차단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굶주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해야 했고 가장 가까운 표적은 황제였습니다. 6월 8일 밤 근위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네로를 버렸습니다. 대신 갈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로원이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투표했습니다. 네로는 국가의 적이다. 그는 처형되어야 한다. 고대 방식으로. 고대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벌거벗겨진 채 목에 갈고리를 걸고 채찍으로 맞으며 마침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 네로는 혼자였습니다. 황궁에서 친구도 없었고 근위대도 없었고 조언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30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한밤중에 해방노예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로마를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파온이라는 해방노예의 별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약 6km 떨어진 곳.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 맨발로 진흙 속을. 로마의 황제가,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남자가 마침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숨기 위해. 주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위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체포하러, 아니 죽이러. 파온이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로는 떨었습니다. 그는 단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찌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가가 사라지다니.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배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방노예 에파프로디투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칼을 목에 찔렀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근위대 장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로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교가 상처를 막으려 했습니다. 네로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었소. 그리고 죽었습니다. 서기 68년 6월 9일 네로, 로마의 5번째 황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30세의 나이로 혼자 초라한 별장에서 황제처럼 죽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가가 사라지다니. 자기 연민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슬픔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네로의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그의 유모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황실 의식도 없었고 원로원의 추도사도 없었고 민중의 애도도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정말 민중은 애도하지 않았을까요? 네로가 죽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무덤에 꽃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놓았을까요? 로마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왔습니다. 꽃을 놓고 작은 제물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중과 노예들은 네로를 그리워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했다. 수에토니우스도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그의 무덤에 봄과 여름꽃을 놓았다. 왜였을까요? 네로는 민중의 황제였으니까요. 그는 그들을 위해 축제를 열었고 경기를 주최했고 빵을 나눠줬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견제했고 세금을 낮췄고 평민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에게 네로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였습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 20년 동안 여러 명의 가짜 네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짜 네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도망쳤다. 이제 돌아왔다. 첫 번째 가짜 네로는 69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예와 빈민들을 모았습니다. 진짜 황제가 돌아왔다. 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반란이 시작될 뻔했지만 그는 곧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짜 네로는 79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교활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로마의 적국이었죠. 파르티아 왕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네로 황제님, 어서 오십시오. 진짜로 믿었는지 아니면 로마를 괴롭히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가짜 네로는 88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리라를 연주했고 노래를 불렀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나는 네로다. 예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네로를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쪽의 속주들에서 그리스, 아시아, 이집트, 그곳 사람들에게 네로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대한 황제, 예술의 후원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 통치자였습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갈바가 새 황제가 되었지만 7개월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오토가 황제가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자살했습니다.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지만 8개월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서기 69년, 네 황제의 해라 불립니다. 내전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카오스였습니다. 마침내 베스파시아노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통성. 그는 황실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까요? 간단합니다. 전임자를 악마화하는 것. 내가 네로보다 낫다. 네로는 폭군이었다. 나는 정의로운 통치자다.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들은 네로의 유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궁전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을 위해 지었지만 우리는 민중을 위해 짓는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네로와의 차별화. 역사가들도 동참했습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카시우스 디오. 그들은 모두 네로의 통치 이후에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로 원로원 의원들의 증언. 네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록에서 네로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미친 황제, 리라를 연주하며 불타는 로마를 구경한.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타키투스조차 인정했습니다. 네로는 화제 구호에 적극적이었다. 민중은 그를 그리워했다. 수에토니우스는 기록했습니다. 네로의 첫 5년은 훌륭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네로는 폭군이었나요? 아니면 개혁가였나요? 잔인한 살인자였나요? 아니면 비극적 희생자였나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대화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연이었는지 황제의 음모였는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하지만 후대는 확실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더 극적이니까요.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네로를 악마화하는데 완벽했으니까요. 기독교인 박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화제의 책임을 돌릴 티겔리누스가 제안했고 네로가 동의했습니다.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네로를 특별히 악한 존재로 만들까요? 2000년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자를 희생시켰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 명. 네로는 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나쁘지도 더 낫지도 않습니다. 단지 더 유명할 뿐. 이제 다른 측면을 봅시다. 네로가 한 좋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잊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가 쓰니까요. 그리고 네로는 패배자였습니다. 2016년 TV 시리즈도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이미지가 유지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하니까요. 네로를 악마로 만들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그보다 낫다. 우리 시대는 더 문명화되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세기를 봅시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 폴포트, 수백만 명을 죽인 독재자들. 네로는 아마도 수천 명을 죽였을 것입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21세기를 봅시다. 여전히 전쟁, 학살, 박해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네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네로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학자들은 네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들, 동전, 비문, 건축물, 이것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속주들에서 발견된 비문들,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자비로운 황제, 해방자, 은인. 그리스에서는 여전히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 제국에서 네로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통치자였습니다. 황금궁전의 발굴, 한때 과도한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자연광, 회전식당, 정교한 수도 시스템, 예술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벽화, 조각, 모자이크, 고대 로마 예술의 정점, 그리고 흥미로운 발견. 궁전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공공에게 개방되었다는 증거. 네로의 사치는 어쩌면 민중과 공유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화폐 증거. 네로 시대의 동전들은 풍부합니다. 왜일까요? 경제가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화폐 유통이 많았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분석했습니다. 네로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경제적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화재에 대한 재평가. 현대 소방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화재의 패턴, 확산 속도, 피해 규모. 결론. 인위적으로 시작된 화재일 가능성은 낮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목조 건물들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재해석. 일부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은 유일한 동시대 출처다. 하지만 타키투스조차 박해의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후대 기독교 작가들이 과장했을 가능성. 물론 박해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학살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수십 명, 많아야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비극이지만 후대에 그려진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재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로가 성인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죽였고 정적들을 제거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결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야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권력을 쥐었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네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역사책에서, 그리고 우리의 집단 기억에서 그는 폭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로처럼 굴지 말라는 경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교훈은 이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객관적이지 않다. 역사는 사람들이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패자를 악마화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임자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배운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해석입니다. 단순한 악당은 없다.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을 단순한 범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선과 악, 영웅과 악당.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죽인 동시에 민중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한 동시에 그리스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를 사랑한 동시에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했습니다. 모순적이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권력은 복잡하다. 네로는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원로원의 압력, 귀족들의 음모, 군대의 충성심, 민중의 기대. 그는 자유로우면서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비극적 선택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는 위협받는다. 네로는 로마 사회를 바꾸려 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경계를 흐리게, 예술과 정치를 결합, 제국을 더 포용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를 죽였습니다. 기득권층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네로를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권력의 보존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생양을 찾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진실을 단순한 이야기로 만듭니다. 여전히 과거를 현재의 필요에 맞춰 재해석합니다. 네로를 이해하는 것은 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네로는 미친 황제였을까요? 아니면 지워진 황제였을까요? 답은 어쩌면 둘 다입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잔혹한 행동을 했고, 때로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비전을 가졌고, 용기를 보였고, 민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승자들에 의해, 기독교에 의해, 그를 악마로 만드는 것이 편리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진실은 이것입니다. 네로는 완벽한 악인도 오해받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결점투성이지만 그 안에 빛도 있었던,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점 있는 인간은 우리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썼는가? 왜 이렇게 썼는가? 무엇이 빠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진실은 무엇인가? 완벽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역사 독자로 만듭니다. 더 비판적 사고자로.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인간으로. 네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계속됩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명백한 악당에 대해 들을 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일까? 그것이 네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의 선물.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황제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기억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역사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AM15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